조선졸기실록. 소를 타고 다니며 수많은 우화를 남긴 음악귀재. 맹사성의 졸기.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0월 4일 의묘 세 번째 기사 1438년명 정통 3년 좌의정 맹사성 졸기. 좌의정 그대로 치사한 맹사성이 죽었다. 사성의 자는 자명이며 신창 사람이었다. 경인년에 을과 첫째로 발탁되어 춘추관 검열에 보직되었고 여러 번 승진하여 전해승 기거사인 무원납이 되고 나아가서는 수원 판관이 되고 옮겨서는 면전 군수가 되었다가 부름을 받아 내사사인이 되었고 예조이랑 사원 시사종승간의 우산기 상시가 되었다가 나가서 공주 목사가 되고 뒤이어서 사관을 제수하였다가 대원에 발탁되고 여러 번 승진하여 이조참에 예문제합 한성부윤 사헌부대사원 인명부윤 예호공 이사조판서 의정부 찬성사 판우군도 총재부사가 되었다가 정민년의 의정에 임명하였는데 의무년에 면직되기를 청하므로 이에 그대로 치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나라에 큰 정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나아가서 문의하였다. 이에 죽으니 나이는 79세이었다. 부음이 상문되니 임금이 슬퍼하여 백관을 거느리고 거해하고 조회를 정지시키고 관에서 장사를 보아주게 하였다. 시호는 문종이니 충신하고 애로써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문이라 하고 청백하게 절조를 지킴을 정이라 한다. 사성의 사람됨이 중용하고 간편하며 선비를 예절로 이해하는 것은 천성에서 우러나왔다. 벼슬하는 선비로서 비록 계제가 얕은 자라도 배이 고저하면 반드시 관대를 갖추고 대문 밖에 나와 맞아들여 상좌에 앉히고 물러갈 때에도 역시 몸을 구부리고 손을 모으고서 가는 것을 보되 손님이 말에 올라앉은 후에라야 돌아서 문으로 들어갔다. 창녕 부원군 성성린이 사성에게 선배가 되는데 그 집이 사성의 집 아래에 있으므로 매양 가고 올 때마다 반드시 말에서 내려 지나가기를 성린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하였다. 또 음률에 능하여 혹은 손수악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타고난 성품이 어질고 부드러워서 무두초정의 큰일이나 거관, 처사에 과감하게 결단하는데 단점이 있었다. 외아들 귀미는 먼저 죽고 손자가 둘이 있으니 효중과 계징이었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한 맹사성. 맹사성의 조부인 맹유는 고려 말기에 고위관리로 최영과 친구 사이였으며 맹유의 아들이자 맹사성의 아버지인 맹이도는 충청도 한산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맹이도는 정몽주의 친구였고 맹사성의 아내는 최영의 손녀로 슬하의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조선 초의 황희 정승과 함께 세종시기는 물론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재상이자 청백리의 상징으로 통하며 우의정 저의정까지 올랐는데 황희에 비해 관리들이나 전국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박력이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실제 황희는 강직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추진하는 인물이었지만 맹사성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개진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신중하게 의견을 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실록에서도 맹사성의 단점으로 우유부단해서 결단력을 내리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적고 있는데 나쁘게 말하자면 물러터진 사람이었다는 소리로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했습니다. 세종 16년인 1434년 음력 8월 7일자 실록을 보면 판이족 맹사성은 너무 착하고 우유부단하며 판서 신계는 예하기만 해 도승지 안승선이 전선을 도맡았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맹사성의 이런 면모는 황희와의 투톱체제에서 좋게 작용했는데 맹사성의 성품이 황희나 허조 같은 강직한 대신들의 단호함이나 날카로움을 완화시키고 대신들 간의 논쟁을 중재해 진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음악의 조예가 깊었던 면모답게 섬세함이 요구되는 일처리에서 강점을 발휘했는데 흑역사로 황희와 짜고 사건을 조작한 일이 있습니다. 태종실록, 고려사, 팔도지리지, 신창경 제육전 편찬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했으며 긴 관직 생활 동안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해 덕망이 높았습니다. 사람됨이 소탈하고 엄하지 않아 벼슬이 낮은 사람이 찾아와도 반드시 공복을 갖추고 대문 밖에 나아가 맞아들여 윗자리에 앉히고 돌아갈 때에도 공손하게 배웅해 손님이 말을 탄 뒤에야 들어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하직을 간청했으나 세종의 겁으로 1435년까지 재직하게 되었고 그 해에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났으나 세종은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맹사성에게 자문했다 합니다. 말년에는 고향인 온양에서 여생을 보냈으며 1438년 사망했는데 맹사성이 세상을 떠나던 날 세종이 모든 국정을 중단한 채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문상했다고 합니다.
출생지인 오늘날 충청남도 아산시에는 실제로 맹사성 고택이 있으며 2015년 기준 가장 오래된 민간 가옥인데 원래는 최영 장군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1330년 최영의 부친인 최원직이 지었다고 하는데 위화도 회군 이후 비어있던 집에 맹사성 일가가 전란을 피해 내려와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택, 사당, 부계정 맹사성이 심었다는 은행나무단을 망라해 맹시행단이라 부르는데 현재도 마을은 신창 맹시 집성촌이며 인근의 수천리와 휴대리에도 집성촌이 있습니다. 우리 고유 음악인 향악의 조예가 남달라 조선 초기 우리 음악의 기초를 닦는 데 큰 공헌을 했는데 박연, 류산울 등 당시 관리들 중에 음악에 능한 사람이 많아 이들과의 협업으로 조선의 예악이 수월하게 정비될 수 있었습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윤 12월 7일 개의 첫 번째 기사 1411년 명 영락 9년 하구 노기산 김구덕 한홍 김전 맹사성 탁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관습도감 제조 맹사성은 음률에 정하여 거의 선왕의 음악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근일에 판충주를 제수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건대 한고을의 정무는 사람마다 능한 이가 많지만은 선왕의 음악은 사람마다 능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청컨대 맹사성을 머물게 하여서 정악을 가르치소서. 박연이 악기를 제작할 때에도 그가 도왔으며 맹사성과 관련된 기록 가운데에서도 그가 음악에 능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411년 판충주 목사로 임명될 예정이었을 때 예조에서는 훌륭한 지방관은 많아도 음악에 능한 사람은 찾기 힘들다며 맹사성이 거의 선왕의 음악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솜씨가 뛰어나기에 삼기 아깝다는 의견을 냅니다. 1412년에도 영의정을 지내던 하륜도 비슷한 지적을 하며 역시 맹사성의 음악 솜씨를 높이 평가합니다. 세종의 즉위년에 열린 잔치에서는 음악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맹사성의 이름이 튀어나오는데 음악 전문가인 맹사성이 관련 서무를 맡아보게 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세종이 음악에 연관된 일을 논의할 때면 맹사성과 상의하는 일이 잦았는데 음악의 정통한 재상으로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퉁소를 잘 불었다고 하며 평소에 집에서도 퉁소를 즐겨 불어서 맹사성을 찾아온 사람들이 집 밖에서 퉁소 소리를 듣고 맹사성이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야사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조선 전기의 시조인 강우사시가를 만든 사람이기도 한데 송순과 비슷하게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는 자연관으로 차이점은 맹사성은 당시 임금을 찬양하면서 지은 것이고 송수는 한정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맹사성을 둘러싼 여러 웅화들. 맹사성의 할아버지인 맹유가 자신의 며느리가 해를 삼키는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에 들어가 공부하던 아들 맹이도에게 급전을 띄워 집으로 불러들인 후 며느리와 동침하게 해서 태어난 게 맹사성이었답니다. 어느 날 최영이 낮잠을 자다가 용 한 마리가 집 앞 배나무를 타고 승천하고 있는 꿈을 꾸었는데 놀라 깨어 밖으로 나가보니 어린 맹사성이 배나무에 올라 배를 따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영이 꾸짖는 척하며 동태를 살피니 보통 아이들처럼 울거나 도망치지 않고 예의를 갖추어 잘못을 고하는 모습에서 범상치 않음을 보고 손녀 사위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후 최영이 그 집을 맹사성에게 물려주었는데 준 집이 지금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맹시행단이라고 합니다. 효성이 지극하고 청백하여 살림살이를 일삼지 않고 식량은 늘 농미로 했고 바깥 출입을 할 때에는 소타기를 즐겨 보는 이들이 그가 재상인 줄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우면서도 청렴결백한 맹사성의 성품은 요즘 사람들에게 더욱 귀감이 되고 있는데 농민은 조정에서 봉급으로 주던 쌀로 보통 묵은 쌀이어서 햅쌀에 비해 맛이 없었습니다. 황소를 타고 수수한 차림으로 다녔다는 일화도 유명한데 고향인 온양에 내려갈 일이 있었던 맹사성에게 한 현감이 잘 보이기 위해 그가 지나갈 길을 닫고 맞이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버전에 따라서는 아예 그 일대의 수령들이 죄다 모여서 진을 치고 있었다고도 하며 지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경우에는 진이 현감, 양성 현감 등으로 언급됩니다. 그런데 맹사성은 나타나지 않고 왼소를 탄 노인이 길을 떡하니 지나가자 어이가 없어진 현감이 하인들을 시켜 그 노인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하인들에게 운양 사는 맹꼬부리가 제 소 타고 제 갈 길 가는데 어찌 바쁜 사람을 붙잡는가? 라고 허허 웃으며 받아치고는 제 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 맹꼬부리는 그의 후인 고부를 살짝 비틀어서 등이 꼬부라졌다는 뜻의 언어 유희를 한 것입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야 하인들에게서 보고를 받고서 그 노인이 맹사성이었다는 것을 안 현감이 사죄하기 위해 달려가다
인수를 연못에 빠뜨려 그 연못을 도장이 빠진 연못인 인치면이라고 했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치민연이라고 불리는 판본도 있으며 조선시대에 이렇게 공인을 잃어버리는 건 입직이라 하여 파면을 면치 못하는 중죄에 속했습니다. 맹사성은 휴가를 얻어 고향 운양으로 종종 놀러가 낚시를 했는데 어느 날 비가 내려 시냇가에 물이 좀 불었는데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 한 젊은 선비가 대뜸 낚시 중인 맹사성을 불러 선비가 옷을 걷고 채통 없이 건널 수는 없으니 업어주시오라고 하는데 건방진 선비의 요구에도 맹사성은 군말 없이 건너가 선비를 업어다 주었답니다. 그런데 맹사성이 쓴 삿갓이 얼굴에 비벼지자 신경질이 난 선비가 삿갓을 들어 내동댕이 쳤는데 지체 높으신 분들이나 쓰는 옥관자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선비는 그제서야 이분이 맹사성 대감임을 깨닫고 불이 나게 뛰어내려 신발이 젖는 것도 모르고 도망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얌전히 잘 건넌 후 노인장은 어디 사는 미시오라는 질문에 온양 사는 맹고구리오라고 답하자 물에 쫄딱 젖어 도망쳤다는 버전도 있습니다. 맹사성이 길을 가다 정자에서 쉬는데 거기에 어떤 젊은 선비가 먼저 와 있었는데 정체를 알아채지 못한 젊은이가 그를 놀리려고 공당놀이란 걸 해보자고 했습니다. 공당놀이란 한 사람은 말끝에 공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말끝에 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어딜 가는고? 한양에 간당. 한양엔 왜 가는고? 벼슬자리 구하러 간당. 한양 가서 벼슬자리 줄 사람 있는고? 없당. 그럼 벼슬자리는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고? 나도 모른당. 그럼 내가 벼슬 하나 주면 어떤고? 바라지도 않는당. 그 후 시간이 지나 맹사성이 신참 관리들의 할애를 받게 되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예전에 자신을 놀리던 그 젊은이도 있어 장난기가 동해 장난을 걸었습니다. 자네, 나를 알아보겠는고? 아, 알아보겠당. 그래, 지금 기분이 어떠한고? 죽고만 싶당. 주위에 있던 다른 대신들이 갑자기 뭔 당이냐며 궁금해하자 맹사성이 일화를 얘기해 주었고 좌중은 웃음바다가 되었는데 이후 맹사성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 선비를 잘 보살펴 뒤를 봐주었다고 합니다. 한때 나이를 속이고 3살 아래에 1363년생 행세를 하며 계묘년생 관원들의 친목회인 계묘회에 어울렸는데 이후 왕이 나이를 묻자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솔직하게 1360년생이라고 해서 한 소리를 들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1996년 KBS 1드라마 용의 눈물에서는 임혁주가 연기했으며 2008년 KBS 드라마 대왕 세종에서는 안대용이 연기했고 2016년 KBS 드라마 장영실에서는 김병기가 연기했습니다. 맹사성이 연루된 조대림 사건과 황희문서의 서달 사건. 조선태종 집권기인 1408년 12월 5일 평양군 조대림이 모반을 획책했다는 고변이 사헌부에 접수되는데 이때 사헌부 수장인 대사헌으로 맹사성이 한 달 전에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사실은 종친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태종이 꾸민 사건으로 조사 끝에 조대림은 무죄 방면되었고 모기내에게는 능지 처차명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기내의 형이 저작거리에서 집행되기 직전 대사헌 맹사성을 비롯한 대간들이 중지시키고 태종에게 조대림과 대질신문을 요청합니다. 이를 태종이 받아들여 조대림과 모기내의 대질신문이 벌어졌지만 모기내는 별 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조대림은 결국 무죄 방면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태종은 기다렸다는 듯 조대림을 고문하고 모기내의 사형 집행을 늦춘 저희를 캔다며 조사에 참여한 맹사성과 박안신 등을 옥에 가두고 국문토록 했습니다. 결국 맹사성을 포함한 신하들이 매를 견디지 못해 죄를 인정했고 관직에 나가 있던 맹사성의 아들 맹기민은 고문 후유증으로 죽기까지 합니다. 태종은 대사헌 맹사성, 정원 박안신, 좌정원 이한유, 감찰 맹기미 등을 극형에 처하라고 하는데 이숙번, 권근, 영의정 하륜, 좌정승 성성린, 영삼군사 조영무 등이 나서도 듣지 않다가 집행 직전에 극형을 거둬들였습니다. 맹사성은 장 100대에 유배 조치되었는데 이후 1409년 1월 1일 설날에 세자 양녕대군이 할애를 와서 맹사성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하자 태종이 스승을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을 읽고 쾌히 승낙했다고 합니다. 이후 세자의 요청으로 유배에 풀린 뒤 1년 7개월 후인 1410년 8월 10일에 직첩을 돌려받았으며 1411년 12월 7일에서야 충주 목사 직책으로 다시 관직에 나왔습니다. 한편 황희의 사위인 서달이 시골을 지나다 아전이 자신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표문명이란
아전을 때려 죽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지방 수령은 이를 황희에게 먼저 보고하게 됩니다. 서달의 아버지인 형조판서 서선과 황희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작에 착수했는데 지방 수령의 압력을 가하는데 맹사성이 적극 협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종은 조작되어 올라온 상주문을 읽어본 다음 이상하다며 의금부에 조사를 명했고 진상이 밝혀져 서선은 물론 황희와 맹사성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변 벼슬아치들은 곤장을 맞거나 유배를 가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조선졸기실록은 소를 타고 다니며 수많은 우화를 남긴 음악 기제 맹사성의 졸기였습니다.